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민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은 거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투자론을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스텝 3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복습을 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21회, 26회에 나온 걸 좀 섞어 봤는데,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냥 현가계수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원리금 균등 상환일 때는 저당 상수를 곱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연금의 내가계수를 이용해서 10년 후 가치를 구했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불의 내가계수예요.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5억 원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10승 뭐 이런 식으로 내가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하면 이게 복리계산이기 때문에 매년 가치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자에 마치 이자가 붙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 자, 퇴직금을 계속 적립한다 그랬죠. 일정 기간. 그리고 그 후에 달성되는 거니까 연금이고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내가계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그럼 1억 곱하기 현가계수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현가계수는 연금이 아니죠. 10년 후 1억이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렇게. 근데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틀린 거예요. 자, 5번이 맞습니다.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 40% 갚았으면 잔금은 60% 남았다. 더하면 100%. 100%는 1이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만 맞는 게 되겠어요. 자, 투자자 갑은 3년 후 부동산 구입자금 9,93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일정 금액을 구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하였다. 매년 얼마씩 적립하면 되겠는가? 그쵸? 9,93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렵죠? 예. 자, 일단은 이거는 뭐 이 방법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9,930만 원에 감채인 계수를 곱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감채인 계수를 공식을 외워야 되잖아요. 감채인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겁니다. 저는 기억하지만 그냥 굳이 해보자면 1 플러스 0.1의 3승 마이너스 1분의 0.1 이렇게 되니까 이건 1.331이죠. 그러면 0.331분의 0.331분의 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건 3.31이죠. 3.31분의 1 요거는 10씩 곱해주면 3.31분의 1이니까 곱하면은 3,000씩 떨어지니까 답이 3,000만 원이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외워요? 이게 24회에 나온 거를 제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요 9,930만 원을 구하는 거를 요거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연금을 X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곱하기 1 플러스 0.1에 여기서는 기말에 넣는 거니까 2년 동안 이자가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X 곱하기 1 플러스 0.1에 1승 1년만 이자 생겨요. 기말에 넣는 거니까 기말 불입이니까 마지막 해에는 이자가 생기지 않아요. 0.1에 0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다 더해서
9,93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x로 인수분해하면 얘는 1.1 더하기 얘는 1.1, 요거 1 플러스 0.1의 영승은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3.31이 되죠. 그러면 이게 9,930만 원이 되는 30만 원이 되는 이 연금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 아까와 같아요. 3.31로 나누면 되죠. 9,930만 원은. 그럼 3, 3은 9, 3, 3은 9, 3, 3은 9. 3일은 3 해서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소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24회 때도.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15회 변형인데, 리스크 관리, 위험의 전가에 해당하는 것. 이거는 보수적 예측 방법이에요. 1번은.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이거는 투자 위험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투자 결과치가 어떻게 변하는가. 민감도 분석이죠. 이거는 위험 회피고요. 3번은. 4번은 잠재적인 손실에 대한 부담을 내부 자원 그때그때 충당한다. 이건 위험의 보유예요. 위험 전가는 바로 5번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보험회사에 화재가 났을 때의 리스크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상한별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추정될 때 표준 편차가 위험이 큰 순서를 해봐라. 이것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20회 때 나왔던 문제를 조금만 바꿔보는 거예요. 숫자만. 그럼 여기서 표준 편차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니까 평균, 즉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돼요. 기대 수익률은 확률 곱하기 가중평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5 곱하기 16 하면 절반이니까 8%고 0.5 곱하기 6 하면 3%고 이걸 더하면 11%잖아요. 8 더하기 3. 그리고 얘는 0.5를 곱하면 7%, 0.5, 1이죠. 절반씩 쓰면 되니까 얘는 기대 수익률이 8%입니다. 그리고 얘는 절반이 4고 얘는 절반이 1이니까 더하면 5%예요. 자, 얘가 평균입니다. 이 평균으로부터 자, 요거 이제 지워보고요. 평균으로부터 자, 여기다 쓸까요? 이게 빨간색이 일부러 쓰는 건데 안 보여요. 11%, 8%, 5%. 자, 이게 실제 평균으로부터 수익률이 떨어져서 나타날 범위가 얼마냐 이거죠. 그 범위가 자, 이게 지금 이제 표준 편차입니다. 여기가 11에서 6까지 5, 11에서 16까지도 5. 좌우 대칭이죠? 정규 분포예요. 8에서 2까지 4, 6. 8에서 14도 6이잖아요. 떨어져 있는 정도가. 얘는 5에서 3씩 떨어져 있죠? 위아래로. 그러면 자, 위험이 큰 순서는 오피스텔 두 번째,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아파트. 얘가 1, 2, 3.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이렇게 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 기출이었습니다. 실제. 자, 5번 문제는 20회와 26회 포트폴리오에 관한 내용이에요. 옳은 것을 골라봐라.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한다. 그래서 위험회피형 투자자가 합리적 투자자고 이런 말이 없어도 그걸 가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개별 자산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틀렸죠. 1인 경우에 없어요. 마이너스 1일 때는 0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틀렸고요. 자, 편입 투자자 수를 늘리면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그 결과 총 위험은 줄어든다. 이것도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위험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보수적인 투자자는 공격적 투자자에 비해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수익이 높은 투자를 선호한다. 거꾸로 써놨죠. 이 두 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죠? 바뀌어서 틀렸고. 4번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점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이건 맞았죠? 부동산 상품을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분산 효과가 없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역별로 유형별로 어떻습니까?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아서
낮아서 분산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6번입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뭐 24회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확률이죠. 이게 50%라는 뜻이고 여기도 퍼센티지는 다 생략된 거죠. 그럼 항상 이거를 구할 때는 여기 확률을요. 이게 소수점으로 바꿔서 곱하면 편해요. 자, 포트폴리오니까 지금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여기 가중치를 한번 더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다 쓸게요. A 부동산의 수익률만 구해보면 포트폴리오 이전에 A 부동산은 자 0.5 곱하기 20%. 그러니까 불황일 땐 20%고 그 다음에 0.5 곱하기 호황일 때는 수익률이 70%나 난다 이거잖아요. 절반 10이고 여기 절반이 10이고 절반이 35니까 45%. 얘가 기대 수익률이다.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B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역시 같아요. 0.5, 10%. 호황일 때는 확률이 0.5고 수익률이 30%다. 그럼 절반이니까 5 더하기 15. 그러니까 20%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을 해야 되죠. A는 60%니까 자 expectation rate of return portfolio 이렇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60%는 자 A에서 45%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40%는 20% 수익이 나잖아요. 이게 B죠. 이게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35%가 되겠죠. 6, 5, 30 8%고 4, 2, 8 왜 계산이 안 되죠? 6, 5, 30 3 올라가서 64, 24 27 27%죠. 27 더하기 8은 35%. 깜짝 놀랐네. 아닐까봐. 그래서 숫자만 바꿔놓은 거니까 24회를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개별 부동산의 수익률을 구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쉬운 거고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구하는 건 이렇게 가중치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 재무 레버리지 효과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이것은 뭡니까? 20회 문제 변형이에요.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감이 총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다.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낮을 때 이거 망한 거죠. 가령 15%에 빌렸어. 자본 수익 10%인데 이건 부의 지렛대 효과잖아요. 틀렸습니다. 네. 반대로 써야죠. 중립 레버리지란 부채 비율이 변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 경우. 이건 해보셨죠? 부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감소하는 거죠. 네, 부니까.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임이 감소한다. 자, 아무리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요. 총 자본 수익률과 지금 뭐가 있냐면 차익금리, 대출 이자율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했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만일 총 자본 수익률이 10%이고 대출 이자율이 8%라서 이렇게 해서 부채 비율을 올려놓으면 지렛대 효과가 커져서 수익이 많아지겠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경기 변동이 있게 되면 총 자본 수익률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거는 경기 변동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부의 지렛대 효과가 돼서 수익률의 폭이 이거는 확 떨어지는 거죠. 금리 변동금리로 차입됐다고 했을 때 가령 이 경우는 금리가 만약에 12%로 올랐다. 그러면 차익금리가 10%, 총자본 수익률이 10%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금리 변동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경기 변동이나 이자율 변동이 있게 되면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밑으로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익률의 변동폭이 커지는 것은 투자 위험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맞는 건 3번밖에 없어요. 자, 8번부터는 이제 2장으로 온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죠? 아니네요. 아직까지는 아니네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봐라.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이게 보기에는 복잡해 보여도 이런 문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기 자본 2억이죠, 뭐. 3억 대출 받았으니까 5억 중에. 그리고 번 돈을 생각해야죠. 1,000만 원 벌었고, 그런데 가격 상승률이 10%니까 5억 중에 10%니까 5천만 원 벌었네. 6천만 원 벌은 거죠. 여기서 빼줘야 되겠죠. 이자를. 끝나는 거죠. 이자는 3억이고 5%고 예. 자, 대출기간 만료 시에 일시직 원금 일시지급이니까 이자만 계산하면 되겠죠. 3, 5, 15, 1,500만 원입니다. 그럼 6천에서 1,500만 원을 빼는 거죠. 그러면 4,500만 원. 2억분에. 그럼 22.5%죠. 2는 4, 2는 4, 2, 50. 22.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현금 흐름 이제 2장으로 왔네요. 부동산 투자 분석 현금 흐름 계산해서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경우 필요한 항목. 즉 항상 PGI, 가능조소득, 공실, 아더인컴, 기타 소득 더하고 그러면 유효조소득이 나오고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온다. 자, 이 위에 있는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임대료 수입은 가능조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영업소득세는 저 밑에서 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자 상환액은 여기서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 알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영업의 수입은 기타 소득 여기서 필요한 거고요. 영업경비 당연히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감가상각비는 알 필요가 없죠. 여기서 영업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다만 세후현금 수지를 구할 때, 세금을 구할 때는 얘를 알아야 되겠지만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필요한 건 3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개만 필요하다. 자, 어느 회사의 1년 동안 운영수지다. 세후현금 수지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전형적인 여러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쭉 써봐야죠. 가능조소득 5천만 원이죠. 여기서 공실을 빼야죠. 공실이 5%면 얼마입니까? 50% 2,500이니까 250만 원이 되는 거고. 그죠? 아, 근데 기타 소득을 또 더하네요. 250만 원. 그러니까 유효조소득도 5천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영업경비를 빼야죠. 영업경비는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3,500만 원이 되겠네요. 여기서 원리금을 빼줘야죠. 그렇죠? 원리금은 얼마입니까? 원금 상환액, 이자 비용, 이거 두 개를 더해야죠. 그러면 1,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까지 나왔어요. 그럼 2,500만 원입니다. 자, 문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후현금 수지가 나오죠. 세금을 계산할 때는 가령 순영업소득 3,500만 원에서 자, 3,500만 원에서 이자를 빼주고 감가상각비를 빼준다. 이자 어디 갔어요? 원금이 이자 800만 원을 빼주고 감가상각비 700만 원을 빼주더라. 그러면 과표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1,5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이 과표가 되는 거고 2,000만 원의 세율이 20%. 그러니까 400만 원이 소득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세금 2,500에서 400만 원의 세금을 빼주면 세후현금 수지는 2,100만 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거의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제 같은 거죠. 숫자만 바꾼 거죠. 예. 여러분 답이 보이실까봐. 자, 11번입니다. 11번. 재무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조소득. 자, 승수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 여기에
순소득을 넣냐 아니면 총소득, 조소득을 넣냐. 근데 어떤 게 더 커요? 조소득이 당연히 크죠. 그러면 이게 작으니까 이게 분모가 작을수록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가 큰 겁니다. 승수는. 일반적으로 지분 배당률이 세후 수익률보다 크다. 자, 지분 투자 금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하고 이게 지분 배당률이고 세후 수익률은 지분 투자 금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죠.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배당률이 세후 수익률보다 큰 겁니다. 분자가 크니까. 2번은 맞았네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 이거는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거니까 이게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부채 서비스를. 틀렸고 대부 비율이 클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커지는 거는 뭐 앞서 많이 계산해 봤죠. 총부채 상환 비율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게 아니라 바뀌어 있어요.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그죠? 아, 이것도 맞네요. 제가 문제를 내다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아니죠. 여기가 소득이죠. 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요게 맞는 건데 이 말은 뒤집어서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만 맞는 거예요. 자, 12번입니다. 12번에서는 다음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26회 나온 거를 좀만 바꿨죠. 밑에 물어보는 것만. 자, 세전연금 수지가 6천만 원. 유효조소 승수를 한번 따져보면 이거는 승수는 가격분의 아니죠. 가격이 분자고 유효조소득이 분모니까 이게 5라는 거죠. 근데 가격이 10억 원이잖아요. 그럼 유효조소득은 2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야 250. 그럼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되죠. 순영업소득. 그리고 여기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현금 수지가 되죠. 세전현금 수지는 6천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는 4천만 원이니까 순영업소득은 얼마? 1억에서 4천을 빼야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영업경비는 얼마? 1억이 되겠죠. 2억에서 1억을 빼야 1억이 될 테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유효총소득은 얼마냐? 라는 거죠. 유효총소득은 아까 2억이라고 그랬죠. 얘 3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고 영업경비는 1억 맞네요. 영업경비는 1억입니다.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자, 세전현금 수지가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 분의 지분 투자액. 그러니까 이것은 6천만 원이 분모고 지분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 원이죠. 그러면 6천분의 6억은 10이 되는 거고요. 종합자본환원율은 총투자 금액에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10억에서 1억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10% 해야 되는 거고 부채 감당률 이거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1억 나누기 4천만 원이니까 이건 2.5죠. 2가 아니라 4, 2, 8, 4, 5, 20이니까 그 맞는 건 2번밖에 없어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변형해 본 거고요. 자, 13번. 이런 건 어렵지 않죠? 실제 자주 나와요.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 투자 분석 기법은 모두 몇 개인가? 수년가, 현가회수,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까지. 회계적 수익률법은 아니죠. 4개입니다. 네, 4번이에요. 자, 14번도 19회 변형인데 보면 수년가하고 수익성 이런 문제가 한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년가 구해보고 수익성 지수 구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할인율이 5%니까 수년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1 플러스 0.05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해보니까 이 숫자가 그냥 500을 역으로 문제 낼 때 곱한 거예요. 0.05를 1.05를. 요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를 이제 1.05로 나눠주면 현금 유입 현가가 500만 원이 되고 얘는 300만 원이 되고
얘는 400만 원이 되고 얘는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내는 사람이 1.05를 곱해서 이 숫자를 쓴 거니까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순영가가 되는 거죠. 100만 원, 300에서 200을 빼면 100만 원, 400에서 200을 빼면 200만 원, 200에서 100을 빼면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익성 지수는 500분의 4죠. 5분의 4. 그죠? 자, 현금 유입의 현가, 투자 금액. 이게 PI니까 얘는 500이 분자고 500 나누기 400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4일은 4, 428, 450, 1.25. 얘는 200분의 300이죠. 그러니까 얘는 200분의 300이니까 1.5가 되네요. 1.5. 얘는 쉽네. 200분의 400이니까 2가 되고 얘도 2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예요. ABD의 순영가는 같다. ABD의 순영가는 같다. 순영가가 가장 큰 사업은 C이다. 200이니까. C와 D의 수익성 지수는 같다. 같죠? 2로. PI가 가장 작은 사업은 얘다. A다. 맞습니다. 5가 틀렸네요. 총 투자비가 400만 원일 경우에는 자 A만 수행하는 투자한이 B와 C를 수행하는 투자한보다 타당성이 더 높다 그랬는데 틀렸죠. A만 4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 순영가가 100인데 B와 C는 투자 금액이 400만 원인데 얘를 더하면 순영가가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A를 버리고 B와 C를 투자해야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15번.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을 갖는 투자한 내부 수익률을 판단할 때 투자할 수 없는 것을 골라봐라.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을 구하면 되는데 내부 수익률은 순영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그러니까 6,000원에다가 곱하기 내부 수익률 1 플러스 R 1년이니까 분의 1 하면 5,000원이 되게 하는 이 R이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 수학에 약하시니까 6,000, 5,000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R은 5,000분의 6,000은 1.2예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 R은 20%라는 거예요. 0.2니까.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투자하죠. 같거나.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20보다 초과한 25% 투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 문제는 내부 수익률이 20%이다 라는 문제와 같은 거예요. 자, 16번입니다. 옳은 것. 여러 투자안의 우선순위 결정할 때 순영가법과 내부 수익률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한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죠? 예, 상호 배타적 투자는 하나만 고르라고 할 때 달라질 수 있고 현가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예. 채무불이익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하는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이거는 채무불이익률이 아니라 부채 감당률이에요. 3번은. 4번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도출한 서로 다른 판단을 낼 수 있다. 요구 수익률이 다 다르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0이 아니라 1로 만드는 거고 0으로 만드는 건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만 맞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제 전형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부동산 금융론에 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론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